세라피온은 아이스볼과 연관되어 있는데 이는 천상의 지능과 이 지하 구조물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어떤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라피온 상자는 지구에서 가장 놀라운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이 24개의 화강감 상자는 모든 세부 사항이 기묘하고 불가사의하며 설명할 수 없는 불규칙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1850년 프랑스 학자이자 이집트 학자인 오귀스타 마로트가 사쿠라의 좁은 통로로 이루어진 거대한 지하 공동묘지에서 발견한 사팜 상자는 현대 연구자들을 매료시켜 왔습니다. 이 유물들은 신성한 아피스 황소를 위한 석관이나 관으로 여겨진다. 흠잡을 데 없는 정밀함, 날카로운 각도, 엄청난 무게, 그리고 지하에 묻혔다는 사실은 고고학자, 엔지니어, 그리고 역사가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오늘날 가장 발전된 기술과 다이아몬드 날이 달린 드릴 도구조차도 세라피움 상자의 수학적 탁월함에 필적하는 엄청난 도전에 직면하면 떨고 있을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 문명은 구리 도구와 끌을 사용하여 어떻게 그토록 정밀하게 단단한 화강암을 자르고 다듬을 수 있었을까요? 각각 70톤에서 100톤에 달하는 이 거대한 상자 24개를 어떻게 유적지까지 운반하고 완벽하게 정렬하여 제자리에 안치할 수 있었을까요? 고고학자들은 사쿠라의 케라품이 신성한 아피스 황소를 매장하기 위한 무덤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이 황소들은 신타의 현신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집트인들은 신성시대는 황소라 할지라도 죽은 황소를 묻기 위해 왜 그토록 엄청난 노력과 노동력, 정교한 기술을 들였을까요? 지나치게 과한 처사처럼 느껴집니다. 거대한 화강감 덩어리를 깎아 만든 세라피움 상자는 수마일에 달하는 지하 터널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으며 놀랍도록 완벽한 90도 각도를 자랑합니다. 고대 건축가들은 11피트에 달하는 간격에서도 상자 내부 벽면에 정확한 기하학적 정밀도를 구현해냈습니다. 이 상자들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수학적 기술은 실로 경이롭고 현대적인 계산에 따르면 치수의 오차는 불과 1,000분의 1인치에 불과합니다. 이는 거의 재현 불가능한 수준의 정확도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철, 청동, 구리 도구를 사용하여 어떻게 그토록 정밀한 작업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사카라의 세라피움은 역사적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을까요? 주류 고고학자들의 기존 설명은 거대한 피라미드만큼이나 큰 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집트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비문이나 조각을 이용하여 고대 건축물의 연대를 추정합니다. 따라서 사라품 상자의 연대 측정은 몇몇 상자에 새겨진 거칠고 투박한 긁힘 자국에 근거합니다. 이 표시는 기원전 3000년경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이 특정 상자에 새겨진 상형 문자는 조잡해 보이며 화강암에서 볼 수 있는 원래의 거울처럼 매끄러운 광택이 부족합니다. 또한 수많은 미세한 긁힘과 도구 자국은 끈이 단단한 돌 위를 미끄러진 흔적을 보여줍니다. 정교하고 매끄럽게 제작된 화강암 상자를 상상해 보세요. 마치 아마추어가 엉성하게 조각을 새겨 넣은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낙서 같은 흔적은 세라피움 상자에 담긴 탁월한 장인 정신과 수학적 계산에 비할 바가 못됩니다. 이 상자들이 다른 시대에 만들어졌고 이후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새겨진 것이라면 어떨까요? 하지만 이 상자들이 어느 고대 시대에 만들어졌든 간에 더 큰 미스터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단순한 힘만으로 이처럼 경이로운 건축 기술을 구현할 수 있었을까요? 이 상자들을 둘러싼 더 많은 세부 사항들을 파헤쳐 볼수록 미스터리는 풀리기보다는 오히려 더 깊어질 뿐입니다. 해답 대신 이 상자들 뒤에 숨겨진 현실은 더욱 당혹스럽게 다가온다. 연구자들과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일부 사피움 상자에 사용된 화관감은 사카라 인근 채석장에서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화관감의 상당 부분은 이집트 동부 사막에 위치한 채석장에서 가져온 것으로 이 지역은 사카라와 연결되는 강줄기가 없는 곳입니다. 이 여정은 험준한 산과 거친 지형을 지나 거의 800마일에 달합니다. 현대적인 도구나 기계 없이 나무 판자 위에 화강암 덩어리를 하나씩 끌어서 그 먼 거리를 옮기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과연 그것이 가능해 보입니까? 하지만 모든 관이 동부 사막의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일부 관은 아스완에서 채취한 화강암으로 조각되었습니다. 아스완은 사카라에서 약 500m 떨어져 있습니다. 두 지역은 나일강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기원전 3000년경에 이 거대한 석관 하나를 배에 싣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완성된 관 하나의 무게가 70톤에서 100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과학자들은 하나의 석관에 사용된 원석 화강암 덩어리의 무게가 200톤을 넘었을 것으로 추산합니다. 이집트 학자들은 종종 거대한 돌을 나무 썰매에 싣고 그 아래에 모래를 부어 운반을 용이하게 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 관들의 엄청난 크기와 무게를 고려하면 그러한 설명은 금방 신빙성을 잃습니다. 더욱 의아한 것은 터널 한가운데에 나무 썰매도 없이 버려진 미완성 상자입니다. 기계 장비 없이 수백 명의 인부가 힘을 합쳐도 저런 돌덩이를 옮기기는 어려웠을 텐데 좁은 터널 안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들어갈 공간조차 없었습니다. 이 상자를 자세히 살펴보면 건설 과정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터널의 폭이 돌의 폭보다 겨우 60cm밖에 넓지 않아 저렇게 거대한 무게를 밀어낼 만큼 많은 인력이 들어갈 공간이 없었습니다. 둘째, 상자가 미완성 상태로 남아있다는 것은 지상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대신 건설업자들은 돌을 이 비좁은 터널로 운반하여 조각하고 다듬고 광택을 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상자는 어떤 재앙적인 이유로 프로젝트가 갑자기 중단되었음을 암시합니다. 일부 상자는 뚜껑이 없고 거대한 뚜껑 하나는 터널 입구 근처에 쓸쓸하게 놓여 있습니다. 분명히 이 상자들은 공사가 여러 단계에서 중단된 채 남겨진 것입니다. 이제 그 작업 환경을 상상해 보세요. 좁은 터널, 어떤 곳은 30cm도 안 되는 좁은 통로까지 작업자들이 톱과 끌로 단단한 화관감을 다듬으면서 발생하는 두꺼운 먼지 구름은 환기가 거의 되지 않는 지하에 갇혀 있습니다. 먼지가 공기를 가득 채웠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고대 이집트인들이 아피스 상자에서 볼 수 있는 놀라운 정밀함을 바로 이곳에서 이뤄냈다고 전해집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화강암을 어떻게 다룰까요? 현대적인 방법은 폭발물을 사용하여 거대한 덩어리를 제거하고 중장비를 이용해 가파른 차해석장에서 들어올린 후 거대한 유압톱으로 절단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기술을 사용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큰 덩어리를 다루는 것을 꺼립니다. 너무 어렵고 노동 집약적이기 때문입니다. 주류 이론은 이집트인들이 손으로 만드는 도구를 능숙하게 다루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이런 상자를 자르고 구멍을 뚫고 모양을 만드는 것은 엄청난 도전일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상자를 재현하려면 전문가들은 막대한 인력과 첨단 기계가 필요할 것입니다. 현대적인 도구, 기계식 드릴, 톱, 정밀 조각 도구를 사용하여 동부 이집트에서 거대한 화강암 덩어리 하나를 채석하고 사카라로 운반한 다음 기계로 속을 파내고 첨단 측정 도구로 정확한 기하학적 형태를 유지하고 같은 덩어리에서 뚜껑을 잘라내고 모든 표면을 연마한 후 마지막으로 지하로 옮기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오직 인간의 힘만으로 이 모든 것을 이뤄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현대 엔지니어들조차도 이 정도 크기의 돌덩이를 다루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의 거대한 돌덩이 대신 6개의 작은 화강암 조각으로 상자를 만들곤 했을 것입니다. 세라품 상자만 봐도 그 명백한 논리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엄청난 힘을 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돌덩이들을 파내는 데에는 막대한 노동력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어려운 고도의 석조 기술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벽의 두께가 균일한 것 또한 마찬가지로 불가사의하며 고고학자들과 역사학자들에게
아직까지 만족스러운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끄럽고 윤이 나는 상자의 외관은 이미 놀랍지만 내부는 더욱 감탄을 자아냅니다. 완벽하게 반사되어 현대적인 연마 처리를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유리처럼 반짝이는 광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상자들은 전문가와 애호가 모두를 계속해서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당시 석공들이 연마 기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합니다. 대신 반짝이는 마감을 위해 화학 용액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부 뚜껑 바닥에서 발견된 굳은 잔여물은 사라진 제조법이 사용되었음을 시사합니다. 고대 도굴꾼들에 의해 명백한 손상과 파괴된 뚜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피움 상자의 내부는 놀라운 완벽함을 보여줍니다. 평평하고 매끄럽고 광택이 납니다. 장인들은 분명 내부 장식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은 단지 미라가 된 황소를 안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돌의 정밀함, 흠잡을 데 없는 기하학적 형태, 그리고 균열이 전혀 없는 것을 보면 기존의 설명에 의문을 품게 됩니다. 돌절구를 이용해 내부를 파내는 것은 화강암의 균열을 일으켰을 것이고 그렇게 거대한 양을 손으로 깎아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기존의 고고학적 이론을 받아들인다면 기계나 현대 기술이 없던 고대 문명이 이집트 동부와 아스완에서 거대한 화관감 덩어리를 채석하고 200톤에 달하는 덩어리를 채석장에서 들어올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사카라까지 운반한 다음 기하학적으로 완벽한 상자로 만들어 아피스 황소를 미라로 매장했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황소를 위해 그렇게 거대한 관을 만들었을까요? 미라를 더 편안하게 해주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관의 크기는 다양하지만 가장 큰 것은 너비가 2m가 넘고 길이가 4m가 넘습니다. 만약 편안함이 목적이었다면 사카라의 사피움 유적지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다른 아피스 황소들이 단순한 나무관에 담겨 발견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파라오들은 종종 시신을 겨우 담을 수 있을 정도의 좁은 관에 묻혔기 때문에 사후 세계의 안락함은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실 관계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또 다른 의문점은 화관감을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다른 많은 이집트 건축물에서 선호되었던 석회암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라품 상자는 풍화작용으로부터 보호되도록 땅속에 묻혔기 때문에 석회암으로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석회암은 더 부드럽고 모양을 만들기 쉽고 가벼우며 인근 채석장에서 풍부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화강암을 사용했다면 차해석, 운송, 건설에 드는 노동력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인들은 화강암을 구하기 위해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했습니다. 흥미로운 설명 중 하나는 러시아 우주론자 콘스탄틴 보리소프의 주장입니다. 화강암은 밀폐 용기에 이상적입니다. 밀도가 높고 다공성이 없으며 석영 결정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화강암은 기계적 압력을 받으면 전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보리소프는 이 상자들이 단순히 관이 아니라 거대한 배터리처럼 기능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엄청난 압력을 받으면 공기를 이온화할 만큼 강력한 전압을 생성하여 공기를 빛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터널 내부에 그을음이나 탄 자국이 없다는 것은 지하에서 횃불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뒷받침합니다. 그렇다면 고대 건축가들이 엄청난 노력을 들여 거대한 화강암 덩어리를 사카라까지 운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뚜껑 무게가 거의 30톤에 달하는 이 상자들은 이 용기들은 정교한 과학적 과정을 위한 압력실로 의도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9세기 스케치는 보리소프의 생각을 뒷받침하는데 뚜껑 위에 돌을 쌓아 올려 압력을 증폭시키고 안에 있는 것을 가두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만약 이것들이 단순한 관이었다면 왜 추가적인 무게를 더했을까요? 미라가 된 황소들은 어디로도 옮겨갈 수 없었을 텐데요. 어떤 공정에서 이처럼 극단적인 조치가 필요했을까요?
뚜껑 위에 추가적인 압력을 가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집트 학자들은 수백 명의 장인들이 어둡고 먼지 가득한 터널에서 거대한 화강암 블록을 좁은 통로로 끌어들여 완벽한 정확도로 중앙에 배치한 다음 이 과정을 23번 더 반복했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동기와 결단력은 황소 매장지라는 단순한 목적을 훨씬 뛰어넘는 세라피움 상자 뒤에 숨겨진 더욱 심오하고 신비로운 무언가를 암시합니다. 따라서 보리소프의 연구 결과와 크리스토퍼 던과 같은 엔지니어들의 연구를 결합해보면 세라피움 상자가 거대한 배터리라는 생각이 비로소 설득력을 얻게 됩니다. 던의 광범위한 연구에 따르면 기자의 대피라미드는 단순한 기념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고대 이집트 문명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설계된 에너지 수학 기계였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자연스럽게 그레이엄 헨콕의 선사시대 건축가에 대한 아이디어가 주류 고고학적 설명보다 실제로 더 타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헨콕의 이론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그는 기록된 역사 이전에 존재했던 기술적으로 매우 발전된 문명이 대재앙으로 파괴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전 세계의 문화 및 종교 문헌들을 인용하며 그중 다수가 대홍수를 암시한다고 지적합니다. 만약 이 대홍수가 이집트보다 훨씬 발전된 문명을 휩쓸어 버렸고 그 결과로 구리도구와 끌을 사용하던 후대 문명들이 부분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기술적 흔적들이 남았다면 어떨까요? 만약 인류가 한때 기술적 숙달의 경지에 도달했다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고대 문명과 거석 구조물을 이해하는 방식은 인류가 기계, 권력, 그리고 기술을 가진 채로 이미 과거에 존재했었다는 훨씬 더 크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진실에 가려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일반 대중에게는 사라진 고대 문명이라는 개념이 다소 황당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음을 생각해보세요. 화강암을 깎아 기하학적으로 완벽한 밀폐형 상자를 만들었다는 주류적인 설명이 정말 더 믿을 만한 것일까요? 고고학자들은 아직까지 논리적 모순과 허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대 역사가들은 종종 기존 이론들이 실용적인 관점에서 부족함을 지적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흥미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어쩌면 고대 이집트인들은 실제로 세라피움 상자를 만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마치 오늘날 우리가 고대 건축물을 물려받는 것처럼 그것들을 물려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방들의 용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미라로 만든 아피스 황소를 보관하는 데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 상자에 새겨진 조잡한 조각들은 이러한 생각을 뒷받침합니다. 상자 자체의 제작 기술은 표면에 새겨진 명문의 기술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정교한 건축과 아마추어적인 조각은 분명히 같은 문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주류 고고학자들은 단단한 화강암에 그토록 정밀한 기하학적 형태를 새길 수 있었던 문화가 어째서인지 조각의 정밀도는 부족했다고 주장합니다. 명문이 새겨진 몇몇 상자는 기껏해야 거친 긁힘 자국에 불과한 반면 다른 상자들은 거울처럼 매끄러운 표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잡한 상형 문자를 근거로 이 상자들의 연대를 추정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 상자들은 소를 매장하는 것보다 훨씬 더 웅장한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쩌면 복잡한 에너지 조작이나 인류가 아직 재발견하지 못한 과학적 과정과 관련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회의론자들은 이 고대 구조물에서 기계나 첨단 기술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헨콕의 이론을 일축합니다. 그들은 이집트 석공들이 인내심, 연습, 그리고 대대로 전해 내려온 지식을 통해 이러한 기술을 습득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신체적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엄청난 헌신이 있더라도 거대한 화강암 덩어리를 완벽한 크기로 옮기고 다듬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이집트 전역에서 발견된 유사한 유물들은 구리도구를 사용하는 장인들만으로 이러한 건축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사파야 상자들은 다른 거석 유적들과 마찬가지로 고대 인류가 오래전에 잃어버린 지식과 기술을 암시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다른 고고학 유적지에서도 완벽한 기하학적 정밀도를 자랑하는 유사한 화관감 상자들이 발견되는데 이는 결코 쉽게 달성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세라피움 상자와 다른 고대 거석 구조물을 건설하는데 다이아몬드 날이 달린 드릴과 첨단 중장비가 사용되었다는 추측도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을까요? 어떤 이들은 증거가 있다고 믿습니다. 카이로 박물관에 전시된 비슷한 화강암 상자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상자에는 돌을 가로지르는 불규칙한 절단면이 하나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실수로 인해 버려진 프로젝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절단면의 각도와 깊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제작자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이러한 절단면은 매우 빠른 속도로 화관감을 깎아낼 때만 가능했을 것입니다. 망치질 없이 끌로 어떻게 단단한 화강암을 그렇게 깊게 깎아낼 수 있었을까요? 망치질을 했다면 돌이 갈라지고 산산조각 났을 것입니다. 이제 카이로 박물관 내부의 다른 화관감 상자에 보이는 톱 자국을 살펴보십시오. 이 자국들은 현대식 밴드 톱이 남긴 자국과 매우 흡사합니다. 사실 이 자국들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절단 속도를 시사합니다. 이러한 자국들이 다이아몬드 코팅 날이 장착된 현대식 화관감 절단기와 유사한 기계식 절단 기술의 존재를 암시하는 것일까요? 고대에 그러한 기술이 존재했다는 생각은 다소 황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리와 철을 천천히 깎아 만들었다는 다른 설명이 과연 더 설득력이 있을까요? 게다가 이집트 전역의 다양한 화강암 유물에서 발견되는 완벽하게 원형인 드릴 구멍도 있습니다. 주류 고고학자들은 이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 구멍들의 균일한 직경과 깊이를 고려할 때 다이아몬드 날이 달린 고속 드릴링 장치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예로 대피라미드 근처에서 발견된 원통형 화강암 유물에는 마치 LP판처럼 연속적인 나선형 홈이 새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빠른 회전 없이 그런 나선형 무늬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특히 건축적으로 완벽한 상자에 새겨진 조잡한 조각들과 함께 고려해 볼 때 이집트 문명이 세라피움 상자를 단순히 발견하고 재활용했다는 생각은 점점 더 설득력을 얻습니다. 어쩌면 잃어버린 기술은 대홍수나 다른 재앙으로 인해 사라진 후 재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발견은 세라피움 화강암 상자의 기원과 용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른 거석 구조물의 정교함과 웅장함까지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세라피움 화강암 상자를 둘러싼 미스터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남아있다. 그것들의 정밀성, 재료 선택, 운송 및 배치 방식은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상자들은 왜 지하미로 깊숙이 끌려 들어갔을까요? 왜 이렇게 다루기 힘든 재료를 사용했을까요? 내부 벽면은 어떻게 사람 머리카락 굵기의 12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정밀도로 평평하게 만들어졌을까요? 이 거대한 무게의 물체들을 어떻게 멀리 떨어진 차해석장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옮겼을까요? 어떻게 작업자들이 들어갈 공간도 없는 좁은 터널을 통해 그것들을 운반했을까요? 그토록 놀라운 수학적 정확성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그리고 황소 미라를 안치하기 위한 공간이었다면 왜 내부를 유리처럼 매끄럽게 다듬었을까요? 하지만 만약 이 상자들이 정말로 오래전에 사라진 기술적으로 매우 발달한 선사시대 문명에 의해 만들어졌다면 새로운 의문들이 생겨납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토록 좁은 터널에 기계를 집어넣었을까요? 이 거대한 상자들을 제자리에 옮기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했을까요? 신, 외계인 또는 거인과 관련된 이론들이 종종 제기되지만 각각의 이론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요소들이 있습니다. 현대 문명은 여전히 합리적인 설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개인적인 결론을 내리고
가장 그럴듯하게 들리는 결론을 선택하는 것뿐인데 그것조차 가능한 일인지는 의문입니다.